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서 조절과 사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 조절을 하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겠죠. 우리가 정서 조절이 잘 안 된다면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발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있을 때 정서가 잘 조절이 안 된다면은 혹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정서가 조절이 안 된다면은 과업 수행이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겠죠. 어쨌든 불안이랑 긴장이랑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최적각성 이론이라 그래갖고 적절히 각성됐을 때 이제 그 수행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심리학 개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회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혹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정서가 정말 조절이 안 되면은 야, 나 오늘 힘들 것 같아. 못 나갈 것 같아. 빡치는 일 있어가지고 제대로 못 놀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래도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서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정서 조절 방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실은 오늘 뭐 좋은 일로 만났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서 조절이 어떤 외재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어쨌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정서 조절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정서 표출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특정 정서를 내야 된다? 약간 그런 규칙 같은 게 있는데, 언제 어떤 정서들은 어떤 환경에서 표현해야 하는지 혹은 표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문화적으로 정의된 규칙이에요. 이게 이제 뭐 명시적으로 언제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딱 무슨 성문법식으로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관념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식에서는 친구 결혼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결혼식에서는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는데 만약에 막 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음, 어쨌든 그 친구 결혼식에 남자는 여자는 울면 뭔가 조금 이상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 표출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장례식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서 표출 규칙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또 너무 이제 뭐 곡을 하면서 조문하러 왔을 때 너무 곡을 하거나 뭐 그러기보다는 적절히 절제된 정서 상태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밥 먹는 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거기 가서는 어때요? 거기서 너무 침울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적당히 활기차면서도 어떤 이제 조문 왔을 때 어떤 그 절제된 정서 같은 것들을 계속 이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을 뭐 가봤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장례식장 가면 어르신들이 막 고스톱 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생각에는 고스톱 치고 그러는 게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문화를 많이 경험하고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나름 뭐 일리 있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이제 곡소리나 나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약간 상반된 것들이 있는 게 장례식장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정서 표출 규칙이에요. 우리 정서 표출 규칙은 언제 학습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정서 표출 규칙이 학습이 돼요.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후 7개월 양육자가 아이와 놀 때 기쁨, 흥미, 놀람만을 표시하면서 양육자는 아기들에게 긍정적 정서의 모델이 된다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아이가 생긋하고 웃어요. 생긋하고 웃으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아이가 찡그리면서 빽 하고 울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도
이렇게 찡그린 표정을 하거나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달래주거나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때요? 생끝 웃는 거에는 계속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 빽하고 울고 부정적인 정서라든지 뭐 울음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점점 거기는 반응을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약간 그 뭐랄까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아이와 놀 때 기쁨, 흥미, 논란만을 표현하면서 양육자는 아이들의 긍정적 정서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은 왜 내가 생긋 웃을 때만 뭐지 나한테 웃는 반응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남들한테 내 어떤 정서라든지 무언가를 표현할 때는 긍정적인 정서만을 표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그 시기부터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학습한다기보다는 어떤 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감 같은 게. 뭐 여러분들이 어떤 공적인 자리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한번 그런 자리에서 어떤 정서 파티 한국에서는 뭐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정서를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보면은 대충 여기서는 대충 이런 스탠스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느끼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양육자는 놀람이나 긍정적 정서에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적으로. 부정적 정서엔 덜 반응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속어라 그랬나? 그 속어라 그러나? 어떤 자극이랑 반응을 갖다가 그 끊을 때 반응을 안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아이는 아니지만 이제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데 이제 글을 올릴 때 뭐 이 그 뭐지? 관심병 뭐 여기 이 글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부정정서엔 덜 반응하는 거죠. 관심병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 글에다가 이제 그 뻘글을 관심 끌려는 어그로 끄는 글들을 막 이렇게 쓰는데 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부정적 정서엔 덜 반응하고 긍정적 정서엔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게시글 같은 거에 재밌는 글에는 막 웃겨요 카카카카카 뭐 크크크크크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글을 내가 만약 글을 쓸 때 재밌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만 쓰겠죠. 그런 게 이제 정서 표출 규칙이랑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 게시판에 글 쓰는 규칙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정의된 규칙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 학습 아주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학습을 하면서 아기들은 좀 더 유쾌한 얼굴을 더 많이 보이고 불쾌한 얼굴을 좀 더 적게 보이도록 훈련이 되는 거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국 공통인 것 같긴 한데 이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 정서 표출 규칙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문화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요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본적인 정서 표출 규칙은 뭐예요? 긍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덜 표출한다예요. 물론 그런 그 부정적인 정서를 막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아무도 그 근처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부정적인 정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표출을 해야 되나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정서를 저도 그 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잘 표현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을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거든요. 그냥 기분이 안 좋구나 뭐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하거나 뭐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모르겠어요. 제 말투라든지 말하는 방식 같은 게 조금 제가 좀 뼈를 때리긴 해요. 뼈를 좀 많이 때려요. 그런 습관을 좀 고쳐야 되긴 하는데 나는 그냥 얘기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듣거나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더 이제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양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좀 더 연습이 돼야 된다 그러나? 좀 더 퍼져야 된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 부정적인 정서가 삶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논문 쓸 때. 논문 쓸 때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논문이나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생기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언제냐면은,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궁금, 호기심과 함께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거를 완전히 까발려 버리겠다라는 어떤 그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함께 하면은 연구를 할 때 생각이 팍팍팍팍팍 나요. 근데 이제 행복하고 긍정적인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잘 안 돼. 뭐 그건 좋고 편하니까. 불편해야지만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표현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어쨌든 계속 억제하고 억압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동양 문화권에 다 있는 건지 한국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DSM-4인가 5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5인가? 5겠다. 화병이라는 게 들어갔다 그래요. 그럼 화병이 뭐예요? 계속 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슴속에 계속 담아두면서 그걸 갖다 계속 불만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고 계속 점점 이자가 붙어갖고 이렇게 이제 마음에 병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옛날 사극 보면 머리 흰띠 두르고 막 누워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좀 화병인데 어쨌든 표출 같은 것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표출하느냐도 이제 그 중요한 문제긴 한데 어떤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따다다다다다 표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화에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절제된 방향으로 이제 해소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 혼자 이제 그거를 이제 해소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터득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화가 나면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화이트보드에다 막 써요. 막 쓰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갖고 막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 있는 게 이제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한국의 약간 문화라 그래야 되나? 간섭 같은 거. 오지랖이 어디서 오게 됐을까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게 어디서 오고 뭐 어떤 심리적 특성을 뭐랑 관련이 있고 막 이러면 좀 스트레스가 풀려요. 화가 좀 풀리고. 아니면 이제 뭐 뛰거나, 그때는 이제 화가 났을 때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니까 조금 더 평상시보다 좀 더 잘 뛰어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그게 이제 외적으로 혼자 푸는 방법이고 어쨌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기분이 나쁘거나 이게 혼자 기분 나쁜 거보다는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같은 의견 교환에서 이제 불일치가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나쁜 말을 했거나 아니면 나한테 못된 짓을 했거나 나한테 못된 짓을 했을 때는 그때 한 대 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좀 많이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분이 나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저도 이제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긴 한데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참아라요. 나쁜 생각하지 말고 참고 뭐 계속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정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이제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혼자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이제 뭐 프로젝트 할 때 PM이 막 되게 괴롭히고 열받게 하면은 되게 소심한 복수 같은 것들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 막 쓰면은 파일명에다가 육두문자 넣었으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서 저장시켜요. 이제 그거 이제 보내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서 조절
하는 거죠.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자, 아무튼 이런 정서 표출 규칙 같은 것들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된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과연 우리는 긍정적인 정서를 표출을 하고 언제 어떻게 표출해야 된다라는 거는 학습을 하긴 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과연 부정적인 정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그것도 이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들을 텐데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 다음으로 이제 약 3세경 아동은 제한적이지만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능력을 보이기 시작해요. 왜 3세일까요? 자, 진짜 감정을 숨기는 능력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뭘 떠올려야 돼요? 뭘 떠올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모른다라는 거, 이 지식을 습득했다는 거를 떠올려야 돼요. 내 생각은 타인이 모른다. 자, 내 생각은 타인이 모른다는 뭐예요? 우리가 그 인지발달 그 피아제 할 때 마지막에 기타 인지발달 이론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뭐냐면 마음 이론이죠. 자, 이때 3세경 마음 이론을 습득하면서 제한적이지만 자기 진짜 감정을 숨기는 능력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단순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감정을 숨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포커페이스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뭐 기분이 안 좋은 것들을 물론 이제 그게 아주 어리기 때문에 저는 감정이 그냥 얼굴에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나름 숨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확확 드러난다. 와이프가 맨날 그 얘기하는 게 뭐지? 저는 얼굴에 그냥 기분 나쁘면 확확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안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 이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은 청소년기 동안 계속 발달하고 청소년들의 정서 통제 능력에 대한 자기 지각은 뭐 사회적 삶의 다양한 측면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일단 정서 조절 능력이 청소년기 동안 계속 발달한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청소년기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청소년기 때 정서 조절을 잘했나요? 아닐 거예요. 뭐 잘하는 학생들도 있었겠죠. 막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에 들어간 이제 물방울처럼 무슨 일이 하나 딱 벌어지면 막 팍팍팍팍 튀기면서 막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이불킥 할 만한 거, 흑역사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도 좀 많아져.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아직 청소년기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정서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는 청소년기를 벗어난 지 20년이 넘었어.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이불킥 할만 옛날에는 이제 막 당연하게 이제 반응했던 것들이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긴 해요. 아무튼 이 정서 조절 능력이 청소년기 동안 계속 발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정서 조절 능력이 청소년기 때는 약간 조금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뇌가 이렇게 있으면 말풍선 아니에요?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아몬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위인데 요게 이제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정서를 뿜뿜뿜뿜 막 뿜어내요. 막 뿜뿜뿜 뿜어내는데 이때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사과 행동을 조절하는 체계가 뭐라 그랬죠? 예, 실행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실행 기능은 어떤 부위의 성숙과 관련 있다고 그랬어요? 전두엽의 성숙과 관련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두엽은 언제 수초화가 완료된다 그랬어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 초기에 전두엽은 이제 청소년기 초에 이제 수초화되기 시작하고, 전두엽은 성인기 초기까지 수초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아미그달라는 그 전에 이제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정서적인 어떤 그 전기적 신호를 막 계속 뿜어내는데, 요 수도꼭지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모션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거야. 여기서 정서가 콸콸 쏟아져 내려오는데, 불행히도 여러분들이 가진 정서적 능력에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두엽이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거는, 그릇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려오면 그냥 다 차고 넘치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 조절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서 조절이 안 되고, 뭐 그렇게 정서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청소년기 때는 또래들끼리 이제 재밌는 것과 될 수도 있고, 같이 막 격렬하게 공감해주고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또래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같이 노는 비슷한 또래들끼리는 그렇지, 그렇지 않은 또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청소년기 지났으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청소년들이 만약 본다면은, 엄마 아빠도 옛날엔 다 이랬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왜? 그 당시에는 전두엽이 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서 이제 그 정서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는 학문적으로 없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다라고 인식될 만한 외적인 관찰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서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서 전두엽이 조금 더 프로세스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걸 잘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전두엽이 수초화된다라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굉장히 고용량 게임을 깔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동영상을 렌더링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픽 작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CPU나 그래픽 카드도 다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뭐 CPU가 안 좋을 때, 뭐 동영상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를 여러 개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코어가 하나 있는 것 같다가 계속 렌더링 하다 보면 가끔 컴퓨터가 멈춰버리거나 그래요. 그 멈춰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처리되지 못한 정서들이 그냥 막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다른 사람 피해 준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피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CPU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CPU가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는 이 그릇이 성인기에는 이렇게 이제 커진다는 거죠. 수초가 되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엄청 더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는데 옛날보다는 더 잘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서 조절이 청소년들이 정서 조절 능력이 청소년기 동안 계속 발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에 뭐 양심이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게 계속 부딪히고 닳고 닳았고 원이 돼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경험에 따라서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화 과정이죠. 그래서 정서 조절이라고 하면 처음엔 정서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이 부적절한 정서들을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니다가 뭘 맞아요? 예, 주변의 질타를 맞게 돼요. 아니면 이제 뭐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주섬주섬 주워 담고 아니면 덜 이제 흘리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게 별거 아니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뭐 습관화라 그러는 습관화 관점으로 청소년의 정서 조절 능력이 점점 발달한다. 우리가 정보 처리론에서 보면 이제 자동화되는 거라고 이야기한 거 있죠? 지능에서 뭐 그런 과정 경험을 계속할수록 더 처리 효율이 좋아지고 자동화된다. 그러면 이제 정서 조절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청소년들의 정서 청조 능력에 대한 자기 지각은 사회적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정서 조절을 잘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무언가를 할 때 사회적 상황에서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뭐 제가 정서 조절을 잘 안 한다기보다는 얼굴 드러나도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뭐 내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정서들을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건 아니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보통 일할 때 근데 막 그렇게 정서를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정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이건 아닌데 싶을 때 분명 나는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차렸을 때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억셉을 하거든요. 뭐 저보다 그 윗사람이든 아랫사람들은 모르겠다. 아무튼 윗사람들도 아니면 다 완전히 이제 독립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회적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수주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극단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 정서가 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차단시켜 버리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청소년들 정서 통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난 정서 조절을 굉장히 잘해.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삶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정서 조절과 사회화에서 이제 마음의 소리 분의 표출 규칙의 그래프를 보면 이게 뭐냐면 마음의 소리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생일이야. 여러분들 생일인데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7세, 8세, 9세, 10살, 11살 때 생일인데 선물 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 장난감 중에서 이제 뭐 요즘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엄청 큰 라이언 인형을 받고 싶었다라고 해봐요. 근데 할아버지가 뭘 사줬냐면 양말 한 켤레를 사준 거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는 뭐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확 집어 던지는 게 이제 마음의 소리죠. 표출 규칙은 뭐예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꾹 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 착하네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칭찬을 받겠죠. 그게 이제 마음의 소리분의 표출 규칙이라는 값인데 이게 정서 표출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수치예요. 여기 있는 수치들이 이게 50이고 이게 50이면은 1이죠. 그럼 여기 기준으로 요 아래는 뭐예요? 마음의 소리, 우세. 요 위는 표출 규칙. 더 많이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아하고 여아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여아랑 남아를 갖다가 성을 비교를 할 때, 이런 어떤 섹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젠더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섹스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저는 X, Y하고 XX 이거 두 개만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유전자로만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그러니까 양육자에 의해서 어느 양육되고 양육되면서 뭐예요? 비고츠키 이론에 의하면은 그 사회에 적합한 어떤 인지 같은 것들을 발달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그 사회가 생각하는 어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자연히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사회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이 성별 구분을 할 때 섹스로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젠더로 구분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연습이라 그래야 되나? 연습을 하세요. 그런 생각을 연습을 하세요. 자, 아무튼 그랬을 때 여아가 9세 이후에는 이제 표출 규칙을 더 많이 지키는 걸로 나타났고, 남아들은 11세가 넘어가야만 어떻게 보면 표출 규칙을 더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보면, 여아가 훨씬 더 표출 규칙을 잘 지키는구나. 아이고, 훌륭하다. 남아는 왜 계속 마음의 소리를 하니? 얘는 약간 좀 사회화가 좀 덜 됐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요게 이제 진짜로 제가 이제 왜 이걸 갖다 섹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양육자가 여아랑 남아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양육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아가 정서 표출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것처럼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아한테는 뭘 기대했어요?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좀 옛날 결과긴 한데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랬나, 다른 사람 잘 지내고 그다음에 뭐 조신하고 뭐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양육을 했기 때문에 여아들은 조금 더 빨리 사회화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표출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걸로 나타난 거고, 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남자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가 의견도 막 얘기를 해야 되고, 여아 같은 경우에는 의견 얘기하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이제 윽박지르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의 소리랑 표출 규칙에 따른 차이를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제 요게 정말 XX하고 XY의 차이로 인해서 남아 여아의 어떤 그 정서 조절에 대한 정서 표출 규칙을 지키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심리학 연구들 보면은 성별의 성차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꽤 많거든요. 실제로 완전히 성차를 나타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 신생아 때라든지 이런 데는 성차를 갖다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되고 무언가를 기억하게 되고 무언가를 학습하게 된 이후부터는 완전히 XX하고 XX하고 어떤 비교,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남성과 여성, 이게 정말 성별의 차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게 완전히 생물학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학습된 부분도 반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완전히 성차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성차가 어느 정도 있긴 하겠죠.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런 큰 차이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가 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강요된
강요된이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학습된 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에 따른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아들도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의 소리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뭐 그렇지 못한 어떤 양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 남아도 계속 참으라고 뭐 이렇게 그 양육을 받게 되면은 정서 표출 규칙을 지키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뭐 다시 한번 해보려면 이제 애들을 데리고 남아 여아 갔다가 이제 한 집에는 굉장히 이제 그건 이제 윤리에 저촉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뭐 정서 표출 규칙을 잘 하는 남자 여자애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이 어떻게 양육됐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마 정말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젠더에 따른 차이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참조, 애매한 상황들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타인의 정서적 표현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소셜 레퍼런싱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요거를 이제 좀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은 눈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서 타인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 굉장히 잘 봤고 이제 이번에 꽈탑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시험을 굉장히 못 봐갖고 굉장히 침울해 있어. 그때 이 친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야, 나 이번 시험 A뿔 받아갖고 꽈탑할 것 같아 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그 친구와 이제 눈이 딱 마주치게 되면은 이제 그 친구랑 굉장히 서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넌 씨눈 그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분위기 좀 싸해지고 미안 뭐 갑자기 이제 쭈뼛쭈뼛 나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애매한 상황들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 뭐 타인의 정서적 표현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건데 사회적 참조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보편적이 돼요. 우리가 그 회사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언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볼 일이 있으려나? 그 회사 같을 때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부서 분위기가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갔을 때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내가 이제 좀 그 후다닥 가다가 사무실 이제 들어갈 때 쓱 봐요. 쓱 봤을 때 이제 제 후임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게 부사수가 문 열리는 소리 들리면 이게 쭉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 괜찮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분위기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사인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대충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그러면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뭐 약간 그런 거죠. 사회적 참조 더 보편적이게 되고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확대가 되는 거. 아주 어렸을 때는 누구 눈치를 봐요? 양육자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양육자의 어떤 정서 표현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여기 애매한 상황들의 의미를 추론하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정서의 조절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정서적 표현을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걸음마기 위원은 자신이 새로운 물건이나 상황에 접근하고 회피한 후 동반자를 쳐다보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토이저러스에 갔다고 쳐봐요.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너프건이 있어. 너프건을 이제 와 너프건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딱 보는 거지. 엄마 아빠의 눈치를. 그랬을 때 약간 그 두 분 다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으면은 거기 접근해도 되는 거야. 근데 약간 약간 이렇게 눈이 좀 가늘게 뜨고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거기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참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눈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이건 자신의 평가에 자신의 행동 혹은 평가
행동의 장점인지 혹은 정확한 평가를 하는 정보로서 타인의 어떤 정서 반응,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맞는 행동인가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뭐 아까 앱 친구들 얘기로 갔을 때 나 지금 뭐 꽈탑할 것 같아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슥 가가지고, 그러니까 성인기 때 이제 이 사회적 참조는 굉장히 고단수가 되는 거죠. 행동하기 이전에 쓱 보고 내가 시험 잘 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발달한 어떤 정서 조절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참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참조, 정서 조절과 사회화 부분은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큰 내용이 없는데, 이거 슬라이드 한 3페이지밖에 없는데 몇 분을 한 거야? 중간에 약간 좀 딴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뭐 어쨌든 다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둘 거는 사회적 참조하고 언제 정서 표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는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